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맞대고 누웠습니다. 심장이 뛴 건 부끄러움 때문인지 외로움 때문인지 아니면 아주 오래된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제 손등을 살짝 쥐었을 때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지관 사진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한 건 작년 겨울쯤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오던 날 윤숙 언니가 제 손을 이끌고 갔죠. 가만히 있지 말고 이런 데 나와서 좀 웃어. 웃으면 뭐라도 생겨. 그 말에 별 생각 없이 따라갔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혼자 중얼거리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후가 되면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죠. 그런 제 모습을 본 윤숙 언니가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요. 미화야, 이렇게 계속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사람은 사람 속에 있어야 한다고. 윤숙 언니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2살 많았지만 활동적이고 밝은 성격이라 동네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각종 모임에 총무를 맡고 있었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빠짐없이 참여하더군요. 처음 복지관에 들어섰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넓은 강당에 여러 테이블이 놓여 있고 각 테이블마다 카메라를 든 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나이는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였고 남녀 비율은 반반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해서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회장님이 다가와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사진 찍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그냥 구경만 하려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회장님이 웃으시며 여기서는 찍는 것도 좋지만 찍히는 것도 중요해요. 서로가 서로의 모델이 되어주거든요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엔 그냥 풍경만 찍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저를 모델 삼아 찍고 싶다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중년 여성의 삶과 눈빛이라는 주제로요. 저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고 저보다 더 고운 사람이 많다고 했지만 다들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미화 씨, 카메라 앞에 서면 뭔가 다른 이야기가 보여요. 슬픔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은 강함도 있더라고요. 동호회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의 얼굴만 보였거든요. 하지만 찍힌 사진들을 보니 정말 제가 모르던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주 1회씩 햇빛 드는 복지관 마당이나 실내에서 포즈를 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카메라 앞에 서면 일상의 걱정들이 잠시 멈추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서의 적막함도 혼자 먹는 밥의 쓸쓸함도 그 순간만큼은 사라지더군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짙은 네이비색 원피스에 머플러를 둘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저는 시선 하나, 손끝 하나 어색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죠. 늘 그렇듯 무표정 속에 약간의 미소, 눈동자는 먼 곳을 보는 척 창밖 겨울 풍경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을 지으려 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누군가의 시선이 아주 오래도록 제 얼굴에 머무른다는 걸 느꼈어요. 다른 분들은 몇 장 찍고 나면 수고했어요 하며 자리를 뜨는데 그 시선은 셔터음과 동시에 멈추지 않았고 제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그 사람은 묘하게 눈을 피하더군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사진을 찍던 그 남자, 그때는 그냥 조용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키는 보통이고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죠.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정갈하게 빗어 넘겼고 무엇보다 카메라를 드는 손이 섬세해 보였어요. 다른 분들과는 달리 혼자서 조용히 앉아 계셨고 쉬는 시간에도 누구와 어울리지 않고 카메라만 만지작거리고 계셨습니다. 그가 누군지, 왜 저를 그토록 오래 찍었는지 그건 며칠 뒤에야 알게 되었죠. 미화 씨, 소개팅 한번 해볼래요? 윤숙 언니가 갑자기 그렇게 말했을 땐 괜히 웃음부터 새어나왔어요.
DLI의 소개팅이라니, 그것도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그 사람이란 말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글쎄요, 그런 거 어색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무엇 때문인지 저도 잘 몰랐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는 게 설렐 일인지 불안한 일인지조차 분간이 안 갔거든요. 윤숙 언니는 제 반응을 보더니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얘기했어. 미화 씨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 어떤 분인지, 혹시 남편분이 계신지. 그래서 내가 사정을 말해줬지.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한번 차나 마실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 언니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군가 저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게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니,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이는 비슷해 보이고 말수는 적은데 예의 바른 분 같더라. 사진도 잘 찍으시고 이름은 김정호 씨라고 하시던데. 윤숙 언니가 대답했어요. 김정호.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어 보니 왠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조심스럽게 자리를 만들었다는 윤숙 언니의 말에 저는 마지못해 화장을 조금 했고 거울 앞에 서서 목도리를 두르다 말다 몇 번을 반복했어요. 오랜만에 하는 화장이라 손이 어설펐습니다. 립스틱도 몇 번이나 지웠다 발랐다 했고 옷도 3번이나 갈아입었죠. 너무 젊어 보이려 하는 것 같아서 화려한 옷은 피했고 그렇다고 너무 수수하면 성의 없어 보일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날 유난히 손이 떨리더군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어색하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긴장하게 되었을까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혼자가 된 후로는 모든 만남이 부담스럽고 어색했습니다. 복지관 앞 커피숍으로 가는 길에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고 몇 번이나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런 나이에 무슨 소개팅이야 하는 생각과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는 생각이 번갈아 들었어요. 커피숍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커피숍 안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은 사진기 너머로 보던 그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어요. 말수는 여전히 적었고 시선은 자주 테이블 위로 내려가 있었죠.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정갈하게 다린 셔츠에 감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늦지 않았죠? 제가 인사를 하자 그는 벌떡 일어나며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서로 마주 앉으니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방을 만지작거렸고 그는 커피잔을 돌리고 있었죠. 사진 동호회는 오래 하셨어요? 제가 먼저 화제를 꺼냈습니다. 한 2년 정도 됐네요. 미화 씨는? 저는 작년 겨울부터요. 윤숙 언니가 데려가서 대화는 어색하게 이어졌지만 그럭저럭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어요. 그런데 말없이 건네던 따뜻한 생강차 한 잔, 허리를 숙여 문을 열어주는 동작, 그리고 집에 도착했냐는 짧은 안부 문자 하나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작은 배려들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커피숍을 나올 때 자연스럽게 제 코트를 들어주시고 계단에서는 손을 내밀어 부축해 주셨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의 마지막 인사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또 뵐 수 있겠죠? 그 말에는 간절함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그에게서 온 문자를 읽으며 저는 오랜만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3번째 만남이 있던 날 우리는 복지관 근처 순댓국집에 들어갔어요. 점심시간을 피해 들어간 한산한 공간이었고 창밖으론 늦겨울 볕이 스르르 번지고 있었죠. 맵진 않으세요? 그가 조용히 제 그릇을 슬쩍 보며 물었어요. 그러곤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있는 고춧가루통을 슬쩍 치워주더군요. 저는 그 동작이 괜히 마음에 걸려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조금 매웠어요.
정호 씨는 말이 적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사는지조차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대신 밥을 다 먹고 나면 꼭 물티슈를 챙겨주고 횡단보도를 건널 땐 먼저 발을 내딛었죠. 그런 행동들이 낯설진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경계선이 느껴졌어요. 가까운 듯 멀고 다정한 듯 무심한. 사진은 언제부터 찍으셨어요? 제가 물으니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3년 전쯤부터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서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음을 느꼈어요. 저처럼 혼자가 된 사연이 있을 거라는 짐작은 했지만 굳이 캐묻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순댓국을 먹으며 우리는 사진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풍경 사진을 주로 찍는다고 했습니다. 새벽 해가 뜨는 순간이나 비 온 후 안개가 끼는 산 같은 걸 좋아해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조용한 곳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고독함이 묻어났어요. 저 역시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물 사진도 찍으시던데요? 제가 살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귀가 약간 빨개지더군요. 그건 우연히 좋은 모델을 만나서요. 그 말에 제 마음도 덩달아 두근거렸어요. 좋은 모델이라니 저를 두고 하는 말인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는 제게 작은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지난번에 찍은 사진 중에서 잘 나온 걸 뽑아왔어요. 집에 가서 봉투를 열어보니 복지관에서 찍은 제 사진 3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오랜만에 제 모습이 예뻐 보였습니다. 그날 헤어지기 직전 그는 말했습니다. 사진, 그날 복지관에서 찍었던 거 지금도 가끔 봐요. 눈이 참 오래 남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울렸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눈치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그 말을 되새겼어요. 눈이 오래 남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사진 속 눈이 인상적이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뜻이 있는 걸까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그가 찍어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거울로 보던 제 모습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사진 속의 저는 어딘가 그리워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희망을 품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다니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어요. 복지관 근처에서 늦은 저녁까지 전시회 준비를 돕고 나온 뒤 우리는 근처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고 따뜻한 유자차가 두 손을 데웠죠. 내일 눈이 온대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럼 더 춥겠네요. 그 말 끝에 둘 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시간은 이미 9시를 훌쩍 넘겼더군요. 찻집 안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정호 씨는 계속 찻잔만 만지작거렸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버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둘 다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미화 씨, 집이 멀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버스로 40분 정도 걸려요. 이 시간에 혼자 가시기엔.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저도 사실 걱정이 되긴 했어요. 밤늦은 시간에 혼자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 편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 근처에 쉬어갈 만한 데가 있어요. 멀리 가시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순간 심장이 턱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따뜻한 데서 차 한 잔 더 마시는 거예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도 않았고 억지로 잡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거절하면 그냥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했어요. 그런 그의 조심스러운 모습이 더욱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떨리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남편 외에는 이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호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고 그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받았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잠시 후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우리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에도 그는 저를 재촉하지 않았고 제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어요. 그런 그의 모습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모텔방, 낡았지만 깔끔했고 방 안은 적당히 따뜻했어요. 그는 먼저 욕실로 들어가 수건을 꺼내 주었고 저는 한참 후에야 옷깃을 풀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어색하거나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맞대고 누웠습니다. 심장이 뛴 건 부끄러움 때문인지 외로움 때문인지 아니면 아주 오래된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제 손등을 살짝 쥐었을 때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거칠었어요.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온 흔적들이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은 유난히 부드러웠어요. 허름한 창문 틈 사이로 빛이 번져 들어오고 저는 그 따스함에 눈을 떴죠. 한참을 누워 있다가 옆을 바라봤을 땐 그 사람은 이미 없었습니다. 옷까지도 정리돼 있었고 세면대에는 물기도 없더군요. 마치 처음부터 혼자 잤던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작은 종이컵에 담긴 커피 한 잔과 간단히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먼저 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짧고도 정중한, 그러나 너무 낯선 말이었습니다. 밤새 나란히 누워있던 사람이 마치 바람처럼, 사람처럼 떠났다는 건 왠지 모르게 마음을 어지럽혔어요. 저는 그가 남긴 커피를 마셨습니다. 미지근했지만 쓰지 않았어요. 설탕과 프림이 적당히 들어있어서 제 입맛에 맞았죠. 어떻게 제 취향을 알았을까요? 아마 어제 찻집에서 제가 설탕을 2번 넣는 걸 봤나 봅니다. 찬물로 세수를 한 뒤 천천히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인사를 해주셨어요. 일찍 나가시네요. 그 말에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어색했거든요. 그날 이후 그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면 읽음 표시만 남았고 전화를 걸면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는 자동 응답만 돌아왔어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무슨 일이 있겠지. 그렇게 며칠을 넘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복지관 사진 동호회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숙 언니에게 물어봐도 글쎄 요즘 안 보이네 하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그날 밤을 계속 되돌아봤어요. 어색했던 순간들, 말없이 흘렀던 시간들. 그런데 분명히 그도 편안해했던 것 같았는데 아니면 제가 착각했던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웃었던 순간만 떠올리곤 했죠. 그날 찻집에서 제가 내일 눈이 오면 사진 찍기 좋겠네요 라고 했을 때 그가 살짝 웃으며 그럼 함께 가실래요? 라고 했던 그 순간. 그런데 왜 아무 말 없이 떠났을까요? 밤마다 혼자 누워있으면서 그의 체온을 기억했어요. 따뜻했고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도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던 그 순간도 분명히 진심이었을 텐데 왜 이렇게 사라져버린 건지 답답했습니다. 왜 아무 말 없이 떠날 건지 그가 저를 본 건 사진기 렌즈 너머였던가요? 아니면 그저 한컷 지나가는 장면처럼 그랬던 걸까? 저는 혼자 이런 생각들을 하며 답없는 질문들을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났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좋은 하루란 말은 점점 무게를 잃고 그 자리에 궁금함과 당혹스러움이 들어찼습니다. 미화야, 너 혹시 그 사람 어디 사는지 알아? 윤숙 언니가 조심스레 물었죠. 아니, 정확하진 않아. 자기는 평소에도 연락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던데.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전혀 연락이 없다는 걸 언니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숙 언니는 뭔가 망설이더니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며칠 전에 다른 회원한테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그 사람이 전에 다른데 동호회에서도 활동했다더라고. 근데 거기서도 조용히 그렇게 사라졌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인 건가 아니면 더 복잡한 사연이 있는 걸까? 다른 동호회에서는 뭐라고 했대? 제가 물으니 언니가 망설이며 대답했어요. 글쎄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다더라. 그 말을 듣고 나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는 며칠을 더 고민하다가 그가 남긴 단서들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필 사진, 함께 찍었던 사진 배경, 말투에 섞여 있던 지역 사투리의 느낌. 인터넷으로 지역 사진 동호회들을 찾아봤어요. 몇 개의 카페와 블로그를 뒤져보니 정말로 김정호라는 이름의 회원이 있었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활동 내역은 없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찾아간 한 소도시 사진전. 그 도시까지 가는데 버스로 3시간이 걸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갔던 건데 정말로 그가 거기 있었습니다. 전시관 구석에서 혼자 사진을 보고 있더군요. 미화 씨, 여기까지 오셨네요. 그는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왜 사라졌어요?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밤 내가 너무 겁이 났어요. 그 감정이 진짜인 줄 알면서도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눈빛에서 혼란, 죄책감, 그리고 진심의 흔적을 천천히 읽어내려 했죠. 다른 동호회에서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과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건 아니에요.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뭔가 깊은 상처가 있어 보였습니다. 작은 사진전이 끝난 뒤 우리는 근처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로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는 종이컵에 손을 올려놓은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떠난 뒤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본 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빨랐던 것 같아서 겁이 났어요. 저는 그 말에 그가 왜 그렇게 조심스러웠는지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그제야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는 다른 방식으로 혼자가 된 거였죠. 그 후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힘들어졌어요. 특히 여자분들과는 죄책감 같은 게 들더라고요. 아내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그의 고백을 들으며 제 마음도 아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와 만났던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왜 말은 안 했어요? 제가 묻자 그는 살짝 웃으며 말했죠. 미화 씨 앞에선 괜히 제가 초라해지는 것 같아서요. 이런 복잡한 사정을 말하면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서도 그렇고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서툰 고백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을 줄은 몰랐어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고 동시에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른 동호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저었죠. 그는 조심스레 제 앞에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놓았어요. 그 안엔 그날 복지관에서 제가 모델로 섰던 사진 몇 장이 인화돼 있었습니다. 빛바랜 정원 의자에 앉은 저, 햇살에 머리카락이 살짝 날리는 장면, 그리고 조금 멀리서 찍힌 저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눈동자. 이 사진들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남았어요. 뭔가 제 마음과 비슷한 게 보였거든요. 외롭지만 포기하지 않은 그런 눈빛이요. 그의 말에 저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정말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런 건 마음을 안 열면 못 찍는 거예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처음 그날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웃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그럼 이제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제가 반 농담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도망갈 곳도 없고 도망가고 싶지도 않아요. 미화 씨가 용서해 주신다면요. 용서라니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저는 그저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상처받은 사람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몇 주 후 우리는 복지관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손끝이 스치긴 했지만 아직 손을 잡지는 않았죠. 봄이 오고 있었어요. 벤치 앞 화단에는 개나리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시작해 볼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무슨 대단한 약속도 고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사람 사이엔 시간과 말보다 묵묵한 나란함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어요. 그의 아내 이야기도 들었고 제 남편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게 되니 오히려 더 편해졌어요. 급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가까워졌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한 장 찍을까요? 이번엔 둘이 나란히.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었고 우리는 작은 삼각대를 세우고 벤치에 조심스레 나란히 앉았습니다. 셔터 소리와 함께 저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기대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등을 슬며시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이번엔 떨리지 않았어요. 사진을 확인해 보니 우리 둘 다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니라 진짜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액자에 넣어야겠네요. 제가 말하니 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공원의 잔바람도 햇살도 그리고 그의 체온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개나리 향기가 살짝 바람에 실려왔고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미화 씨, 고맙습니다. 그가 갑자기 말했어요. 뭐가요? 찾아와줘서요. 제가 혼자서는 용기를 못 냈을 텐데 저는 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늦은 나이에 다시 누군가와 봄을 맞는다는 건 그저 기적처럼 고요한 일이었습니다. 젊을 때의 사랑과는 다른 깊고 잔잔한 감정이었어요. 서두르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마음. 공원을 나서며 그가 말했어요. 내일 복지관 사진 동호회 가실 거죠? 네, 갈 예정이에요. 그럼 같이 가도 될까요? 그 질문에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이번엔 서로를 피하지 않고 숨지도 않고 당당하게 함께 말이에요. 사진기 너머가 아닌 진짜 마주보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이 나이에도 이런 설렘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미화 씨, 네. 앞으로도 이렇게 천천히 가면 될까요? 그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급할 것 없어요. 우리한테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느낌 정말 오래간만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도 평소보다 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예정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으로. 황혼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되는 진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복지관 사진 동호회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매일의 소소한 행복으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랍니다.